일부는 이동호 미래 한국 편집위원을 모시고 한국 학생운동사의 역사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선생님은 학생운동과 정교조 또 민노총 등등 이런 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자, 이동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겠습니다.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말씀 여쭈면 연세대학교의 세칭 이제 80년대에 총학생회를 배우래서 지도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크릿 유니온이라 그랬는데요. 연세대학교 비밀학생회에 제가 중앙위원 총학생회 담당이었고, 당시 총학생회장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인 우상호 씨입니다. 그리고 87년도, 88년도에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전대협이죠. 일기 이인영 씨하고 그 다음에 오영식 씨 있을 때 제가 연대사업국장을 했습니다. 연대사업국장은 그 전대협을 학생운동을 대표해서 정당, 그러니까 뭐 당시에 평화민주당, 김대중당하고 그 다음에 김영삼당 정당하고 그 다음에 노동운동, 농민운동 뭐 이런 당들하고 학생운동과의 서로 연합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학생운동 내에서는 꽤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그 임수경 씨 있죠. 임수경 씨. 그 북한으로 저희가 보낸 사실 이제 조통그룹이라 그러는데요. 거기에 제가 중앙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80년대 후반에 학생운동을 아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아마 좀 불편하신 분도 있을 테고 또 처음 듣는 얘기인 줄 있을 텐데, 그러나 분명히 제가 경험했고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80년대 학생운동을 어떻게 봐야 할 건지에 대한 그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했던가에 대한 사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시간이 많이 긴데요. 일단 뭐 되는 대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80년대 학생운동의 진행 과정을 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대협이 어떻게 탄생했나. 지금 사실상 그 더불어민주당의 주력들은 전대협 출신입니다. 뭐 혹시 아시지 모르지만 뭐 우상호 씨도 전대협 부의장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인영 씨도 전대협 출신이고, 그 다음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캠프의 핵심 국회의원들 또 당직자들도 전대협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나를 아는 것은 현대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80년대 학생운동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70년대 학생운동은 그 세칭 종교계하고 제야 인사들이 주축이 되는 민주화 운동 세대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BDR,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 예를 들면 BDR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 민주주의를 뭔가 좀 더 자유민주주의를 좀 더 당시 이제 그 권위주의 시절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언론 자유나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들이 훨씬 더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그룹들이었습니다. 주로 종교인들이 중심이었죠. 그게 이제 70년대라면 80년대에는 그 획기적인 80년 다 아시지만 광주 항쟁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학생운동 내에서 80년 광주 학생운동이 어떻게 실패했나에 대한 나름대로 반성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벌이면서 진행되는 게 한 두 가지로, 우선 첫 번째로는 이것이 고립분산적으로, 그러니까 광주에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했으면은 전국적인 그 혁명이 됐을 텐데, 전국적 혁명이 되지 못했던 건 우선 지역에서, 그리고 이 80년대 광주 운동을 핵심적으로 설명할 이론이 없었다. 두 번째로, 그리고 그 운동을 지도할 지도부가 없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학생운동 내에서 충분한 토론들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그런 이론으로 막스 레닌주의를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때는 주로 일본에서 들어온 책들이죠. 일본이 그 공산주의 이론이 굉장히 많이 수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 그 학생운동 내에서는 일본에서 나오는 책들을 번역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학생운동은 전부 막스 레닌주의를 수입했습니다. 다음으로요. 80년대 학생운동이 막스 레닌주의를 수입하다가요. 뭐 세칭 뭐 좀 약간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그 정통 막스 레닌주의를 수입하다가 80년대 중반부터요. 그러니까 84년부터 서울대의 일단의 그룹들이 새로운 운동론을 수입합니다. 북한의 단파 라디오를 듣고요. 북한에 거기에서 당시 한민전 국외 소리 방송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북한의 혁명론, 그러니까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 뭐 북한에서는 정식으로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이라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북한의 혁명론을 공부하고 그 북한의 주체 사상을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84년도에 서울대에 김영환이라는 사람, 뭐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강철 서신의 주역이었죠.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하고 그게 84년도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86년도입니다. 86년도에 초에 이재호 열사 같은 분들이 그 당시는 그 연초에 신입생들 대상으로 전방 일주일간 입소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방 입소 반대 투쟁들을 벌이면서 신림동 사거리에서 분신을 감행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국민들 상당히 놀랬죠. 미제 용병 교육 반대, 그러니까 미제국주의라는 이름. 그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 군대가 미제의 용병이다. 미제의 예를 들면 그 침략적 야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그런 군대다라고 규정하고 그래서 분신합니다. 상당히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죠. 그리고 86년도 10월 달에 혹시 뭐 연세가 있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건국대에서 반회세 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 결성식을 벌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최초로 주사파, 그러니까 주사파란 특히 이제 주사파란 북한의 주체 사상론과 그것에 입각한 혁명론을 수입한 것을 주사파라 그럽니다. 세칭 NL이라고 합니다. NL. 알지만 뭐 NL과 PD라는 게 NL은 뭐냐면 나중에도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민족 해방, 그래서 National Liberation, 민족 해방의 약자입니다. 그럼 PD는 뭐냐면 정통 마크시스트들입니다. 이들이 보기에는 지금 대한민국 자본주의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곧바로 사회주의로 가자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People's PD, Democratic Revolution, 그러니까 PDR을 곧바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을 곧바로 해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양쪽에서 굉장히 노선 투쟁이 벌였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 NL이라 그러기도 하고 주사파라 그러기도 합니다. 북한의 혁명론을 수입했던 사람, 일단의 그룹들이요. 그래서 그것이 86년도 건대 사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건대 사태가 일어났을 때 당시에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처음이었으니까 전국적으로요. 그래서 아마 한 3일간 그 당시에 그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죠. 포위에서 해서 한 1,200명 정도가 아마 구속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운동이 당시에 너무 많은 사람 한꺼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1,200명 정도가 구속되다 보니까 학생운동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 이제 다시 너무 모험적이 아니냐. 예를 들면 그때도 뭐 당시 나오는 게 뭐 예를 들면 아메리카 용병, 아메리카 제국주의단 불타는 투쟁, 우리 한반도 조선의 뭐 예를 들면 하나 되는 통일, 하여튼 국민들이 듣기에 생경한 용어들이 그 당시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립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뭔가 운동이 이렇게 해서는 돼서는 안 된다.
운동이란 기본적으로 대중 속으로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는 건데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한다 해서 반성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예를 들면 이제 주사파의 운동 배후 조직들이 있습니다. 항상 배후 조직이 있는데 그 배후 조직의 일부가 대부분이 경찰에 구속됩니다. 뭐 지금 강철 서신의 김용환도 당시 9학년이요 국학생연맹 서울대 연대 조직인데요. 구속되고요. 연대도 마찬가지. 연대는 국학생회 9학년, 그 다음에 고려대는 국학생 동맹, 뭐 다 구속이 돼요. 그런데 그때 살아남은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각 학교 간을 연결시키는, 이제 운동권 용어로는 그걸 페더레이션 연대라 해서 페다선이라고 하는데 그 선은 살아남았어요. 경찰에 들키지 않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복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운동권 내에서 이제 대중 속으로 들어가자. 북한에서 제기하는 주체 혁명론에는 혁명적 군중 노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대중 속으로 들어가자 해서, 그래서 이제 당시에 학생 운동이 전부 그 전에는 서클들을 만들어서 자기끼리 이제 운동을 했다면 이때부터 학생회로 들어갑니다. 총학생회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각 과학생회, 단과대 학생회로 들어갑니다. 그 노선이 전투적 총학생회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총학생회, 그러니까 대중 조직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것을 뭔가 혁명화시키자라는 노선이었어요. 그게 86년 말 87년도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최초로 등장하는 게 서대협입니다. 서울지역 대학생 대표이사 협의회. 그게 87년도 4월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87년도에 6월 항쟁이 벌어집니다.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6월 항쟁은 서대협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벌어집니다. 물론 저도 연대의 지도부에 있습니다만 당시 각 과학생회를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대중 동원력이 달라집니다. 각 대학에서 한 10,000명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명동 성당으로 집결하면 10만 명씩 이렇게 집결을. 그러면서 당시에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당시 이제 대통령 우리 손을 못 뽑았거든요. 통일치 국민회의라는 곳에서 간선을 뽑았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은 통일치 국민회의 대의원을 뽑아놓으면 걔들이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적기를 알아서 뽑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이 물론 추천하는 사람들이 거의 100% 다 됐죠. 그래서 국민들은 간절하게 내 손으로 대통령 내가 뽑겠다는 걸 요구하고 있었고, 근데 당시 권위주의를 그걸 무시했다고요.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87년도 6월 항쟁이 굉장히 불타올랐습니다. 그게 세칭 87년 6월 항쟁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 또 연세대학교 이한열이라는 친구가 체류탄에 와서 불행히 죽는 사건도 발생하죠. 어쨌거나 그것이 학생운동의 변화 과정입니다. 그 변화 과정이 전투적 청학생회 노선, 대중 노선이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에 그래서 학생운동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87년도에 8월 9일일 겁니다. 충남대에서 해방 이후 최대 학생운동 조직인 전국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전대협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요. 당시 이제 학생운동 내에서는 두 가지 비밀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좀 설명을 드리면 학생운동은 대부분 이제 공산주의를 지도이지만은 그러니까 혹은 사회주의를 지도이지만은 그룹들은 조직들이 몇 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맨 상층부에 VO라고 해서 뱅가드 오가니제이션의 전위그룹, 전위조직이라고 해서 당입니다. 당. 레닌의 예를 들면 당. 그건 주로 소수로 아주 굉장히 혁명가의 소수로 구성됩니다. 뒤에 설명했지만 김영환이가 나중에 감옥 갔다 와서 만든 민족민주 혁명당 같은 경우 당원은 몇 명 안 됩니다. 10명도 안 됩니다. 5명 정도. 그래서 그 뱅가드가 있고 그 밑에 VO 밑에 알로가 있습니다. 혹시 몇 년 전에 이석기 사건 할 때 아로 많이 해서 알 겁니다. 그러니까 VO 바로 밑에 조직, 혁명가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Revolutionary Organization. 그래서 혁명가 조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VO,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원은 전이 당은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에 준하는 사람들의 혁명적 활동가들의 모임, 그걸 VRO라 그럽니다. 지난번 그 이석기 씨의 에서 드러난 건 그 RO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제가 있던 조직 같은 경우가 RMO입니다. 그러니까 Revolutionary Mass Organization, 대중 조직 안에서 활동하는 혁명적인 조직. 그러니까 혁명적 대중 조직이라 그러는데 RMO라고 합니다. 조직 위상을.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는 비밀 학생회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대협 산하에는 저런 RMO 위상을 갖고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대협을 배후에서 주도하는 조직이요. 87년도, 88년도에는 세 가지 조직이 있었습니다. 반미청년회, 아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86년도 건대 사태 이후에 살아남은 만들어서 고대 학생들이 주로 주축이 돼서 그래서 학생 운동의 주력이 고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고대 이제 조혁이라는 친구가요 주축이 돼서 반미청년회를 결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조통그룹 제가 있던데요. 조통그룹은 나중에 임수경 씨를 조국통일운동에 주로 많이 관여했는데요. 그러니까 조국통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임수경 씨를 몰래 선발해서 북한으로 보내죠. 조통그룹이고 그 다음에 그것과 약간 다른 그룹이 있습니다. 서울대 학생 중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관악자주파라고 불렀는데요. 북한의 혁명 이론은 수입했는데 주체사상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특히 수령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친구들을 관악자주파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그 관악자주파 친구들이 주축으로 만든 게 참여연대입니다. 아마 서울시장 박원순 씨도 참여연대 초장기 대표였죠. 그리고 아마 김기식 씨가 관악자주파, 지난번 그 비례대표였던 관악자주파의 핵심 중앙위원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조직들이 80년대 학생운동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 반미청년회는 87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이래로 최초로 직선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때 아시지만 김대중, 김영삼 씨가 분열돼 있었습니다. 야당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학생운동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보다도 좀 진보적인 김대중 씨를 지지하자. 그게 이제 비판적 지지라고 우리는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판적 지지론이라고 해서 그거는 그래서 김대중 씨를 지지하자. 그래서 아마 주로 이제 고려대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비판적 지지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 제가 있던 연세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후단. 그래서 비지후단으로 불렀습니다. 그 두 사람이 주로 후단은 주로 이제 그래도 뭔가 누가 좀 더 많이 받는 게 YS 아니냐, YS로 가자는 내심들을 숨기고 있었죠. 이게 이제 지금 있었는데 당시 이제 학생 구호들이 보면은 뭐 호원철폐, 독재타도 당시 그 시절을 좀 살았던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직선제 쟁취 이것까지 해서 그 다음에 그 후에 뭐 자민통 그룹을 거쳐서 새벽 그룹까지 이렇게 학생운동의 지하주익들을 이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주사파 학생운동의 특징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내용들은 그 당시에 나왔던 문건들이나 책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오해 안 하셔도 됩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을 수용했습니다. 지금도 도서관에 가면 민족 자주화 운동론 해가지고 1, 2, 1에 보면은 뭐 이렇게 사람 중심의 사상 뭐 이래가지고 소개된 게 있습니다. 그게 주체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혁명론을 수입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민전이라고 해가지고요. 한국 민족민주 전서인데 1968년도에 64년도에 통일혁명당이 우리 남한에서 건설됩니다. 김종태 씨나 김진락 이런 사람 중심으로 해서요. 그게 68년도에 67년도인가요? 검찰에서 일망타진됩니다. 경찰에 의해서요. 그리고 그것을 북한이 가져다가 68년, 69년도인가요? 그래서 통일혁명당을 새로 재건한다고 해서 북한에다가 본부를 두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북한의 대남 혁명 사업부 산하로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나중에 85년도에 한국 민족민주 전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게 구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김영환 씨가 청취했다는 방송이 이 구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주로 이제 단파 라디오로 그 뭡니까 그 전자상가에 가면 당시 단파 라디오를 팔았고 그 단파 라디오를 가지고 그것을 공부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해마다 보면 1월 1일에 신년사가 나옵니다. 뭐 그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 그 한민전 신년사하고 그 다음에 전대협 신년사가 며칠 있으면 나오는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한민전을 우리의 지도 조직으로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민전이 우리를 상위 조직이다. 우리 입장을. 뭐 예를 많이 있습니다. 88년도에 혹시 공동올림픽 쟁취투쟁이라고 예를 들면 그 우리 88년도에 서울올림픽 있었잖아요. 공동올림픽 쟁취하자고 해서 학생운동이 난리가 났었는데 그게 88년도 1월 달이에요. 87년도부터 나왔던 얘기죠. 우리 투쟁의 목표를 남과 북이 연합해서 공동올림픽 쟁취한 투쟁으로 총집결하자 하고 한민전이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혁이라는 친구예요. 그 아까 이야기한 반미청년의 수장이었던 친구가 88년도 1월 1일자 자주원료라는 그 내부 문건에서 자기 고백서를 발표하는데 거기서 나는 한민전의 지령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자기 비판서를 내는데요.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연세대학교 안에서요 북한의 방송팀을 청취하는 팀이 5개 팀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여학생들이 많이 해요. 당시는 이제 타이핑이 있었으니 지금처럼 컴퓨터나 뭐 이거로 나오는 파일로 긁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방송을 듣고 그것을 이제 타자 빠른 애들이 쳐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했었죠. 그때 유명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88년도에 칼기 폭파 사건의 진실을 이뤄가지고 한민전 방송에서 했습니다. 알지만 칼기 폭파 사건은 북한이 한 겁니다. 김현희가.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는 그것을 남쪽이 선거를 앞두고 조작했다고 그랬고 그것을 이제 저희가 한민전 방송을 듣고 그대로 대잡으로 뿌렸죠. 그래서 이제 당시 학생운동은 한민전, 북한에 예를 들면 둔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남혁명 지도부라고 자임했던 그 지도를 승인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거기에 지시를, 거기에 지령을 그대로 수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민족민주혁명당은 그 1989년도 7월 달에 윤택님이라는 친구가 그 공작선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김영화라는 친구가 1984년도에 그 단제사상연구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수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86년도에 건대사태를 했고 그 건대사태 이후에 경찰의 대대적인 그 수사에 피습이 돼서 감옥에 갑니다. 갔다가 이 시점쯤에 나와요. 86년 말에 감옥에 갔다가 88년도인가 그쯤 나와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올림픽 앞두고 유화 조치가 있었으니까요. 그 나와서 난파가지 윤택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북한으로 넘어가요. 7월에 91년도 5월 달에 북한에. 그래서 거기서 그 자기 기록에도 나옵니다. 저 이야기는 2번 넘어가는데 거기서 자기가 김일성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영환 얘기로는 자기보다 주체사상 잘 몰라서 참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주체사상 창시자라는 사람이 제가 그 황장엽이라는 사람이 그 주체사상을 만든 사람으로 알려지는데요. 그 사람이 그 대한민국으로 귀순하고 와서 제가 그 사람이랑 한 4년 정도 세미나를 같이 했는데 그 사람 얘기가 주체사상을 이제 사람 중심 뭐 철학에 만들어 놨더만은 애초에는 그 굉장히 몰렸대요. 몰렸다가 김정일이 그걸 나름대로 통치술로 바꿨고 그 내용을 살짝 변조해서요.
수령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꾸었고, 그래서 어쨌든 그걸 가지고 김일성한테 줬는데, 원래 이제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그 이론가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주에서 빨치산 활동들을 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이론적 활동이 좀 적습니다, 배경이.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공산주의 운동가들은 대부분 이론가 중심의 운동이거든요. 최초로 지식인이 이룩한 혁명이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그전에는 무력을 동원해서 예를 들면 정권을 잡았다면 지식인들이 자신의 혁명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대중을 설득해서 정권을 잡은 운동이 공산주의 운동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운동의 지도자는 이론이 굉장히 중시합니다. 레닌 같은 경우도 제국주의론이라는 책을 자기 본인이 직접 씁니다. 그 다음에 스탈린도 레닌주의의 기초 해가지고 그 책을 본인이 직접 쓸 정도로 굉장히 이론에 밝습니다. 모택동 같은 경우도 신민주주의론 해가지고요, 중국의 혁명의 지도자도 굉장한 이론가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 김일성도 이론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어쨌든 김일성 명으로 발표는 되지만 굉장히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김영환은 그 87년 9년도에 윤택님을 만나서 북한 그 포섭이 되고, 그래서 윤택님은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그 아마 조금 있으면 책이 나올 텐데 그 남파간첩, 그러니까 부여간첩 김동식이랑 저랑 나눈 대화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91년도에 들어와서 북한에서 성공해서 영웅 칭호받고 다시 들어왔다가 잡히거든요. 95년도에.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다시 전향을 해서 이제 여기서 살고 있는데 저랑 대화가 있는데, 그때 이제 윤택님은 자기 대남 연락 사업부의 과장이었대요. 영웅 칭호를 받던. 어쨌든 지금 윤택님한테 포섭이 돼서 잠수정을 타고 북한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서 북한 관계자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민족민주혁명당이라는 조직을 구축합니다. 그 다음에 이석기 그룹은요, 이 민족민주혁명당의 경기 남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게요, 2002년도 5월 달에 겸교됐는데요. 그 전에 한 3년간 그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시 민족민주혁명당은 지역 조직이 3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남위원회. 영남위원회 나중에 그 구청장이 있던 윤창현,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있던 윤창현이 영남위원회 대표였고요. 그 다음에 경기 남부위원회, 전북위원회, 이 3개가 지역 조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김영환이라는 친구가 나중에 본인이 이제 전향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지도하던 게 전북위원회인데, 그 전북위원회 친구들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전향을 합니다. 그 친구들이 만든 게 시대정신이에요. 그래서 보면 북한 인권 운동 한다는 그 김영환하고 활동하는 그룹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전북 출신들입니다. 그 이유가 민족민주혁명당 전북위원회에 활동하던 친구들이 집단적으로 전향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전향하지 않은 그룹은 2그룹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경기남부위원회 이석기 씨하고, 그 다음에 영남위원회. 그래서 전향하지 않은 하용이라는 친구가요, 그 원진우하고 연결해서 북한이 남파간첩을 다시 만나서 민족민주혁명당을 다시 재건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다시 드러났냐면, 원진우라는 친구가 당시 반잠수정을 타고 주로 침투했거든요. 근데 제가 김동식하고 얘기 들어보니까요, 한 번도 잡히지 않았대요. 거의 제집 드나듯이 드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2번 잡혔는데, 한 번은 이 친구처럼 기관고장으로 하나 잡힌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물에 걸려가 잡힌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것처럼 우리 쪽에서 공작을 해가지고 간첩 중에 이제 여기 고정 간첩을 우리가 미리 잡아가지고 한 10년 작업했다 그러다 잡아서 북한에 내려와라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원진우가 귀환하는 과정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포괄이 되니까 그 안에 나온 내용들이 이제 저런 만수표 그릇이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연락처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헷갈렸는데 나중에 플러스 2 숫자에 플러스 2를 하니까 연락처가 다 나오더래요. 거기 나온 게 이제 뭐 지금 하용욱이나 이런 민중혁명당의 조직원들 연락처들이 싹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수사가 들어가서 그다음에 이건 자기들 강령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뭐 제가 따로 한 게 아니고 인간 중심의 주체 사상을 지도 사상으로 한다. 그다음에 민족 자주권을 쟁취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조국의 평화적으로 통일한다. 이거를 세칭 자주 민주 통일이라고 해요. 자민통, 자주민주 통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적 정신은 자주민주 통일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이제 지금 북한에서 정식화한 겁니다. 그다음에요. 우선은 그 공산당 혁명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사회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그 레닌주의에서는 그것을 이제 사회 구성체론이라 했는데 사회 구성체란 뭐냐면 토대와 상부 구조로 구성된 것을 이제 사회 구성체라 그랬는데 한 그 경제적 사회 구성체가 한 역사적 발전 단계에서 어떤 생산력과 생산 관계를 토대라 그러고요. 그럼 그 후에 구성되는 뭐 국가나 이데올로기, 법, 이런 도덕, 질서 이런 것들을 상부 구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토대의 바탕의 상부 구조 구성 이거를 이제 통칭해서 주로 경제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 구성체론이 있었는데 그것을 북한은 좀 바꿔요. 사회 성격으로. 어쨌든 그래서 이제 북한은 중요한 건 거기는 너무 경제적인 문제, 사회 발전 단계만 구성된 것이 아니냐. 훨씬 더 중요한 건 정권을 누가 갖고 있냐가 중요하다 해서 이제 사회 성격으로 바꾸지만 기본은 그 사회에 대한 평가가 우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중혁명단도 한국 사회를 평가하는 게 우선 식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지금 현재 한국 사회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적 지배. 다시 그러나 일제처럼 완전히 나라를 점령하는 게 아니라 신식민지, 그러니까 그 간접 통치 방식으로 하는 신식민지적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우선 식민지성. 그 다음에 반자본주의, 반은 절반 반자입니다. 자본주의가 그래서 식민지가 되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발전을 못했다. 그래서 반자본주의 사회. 그래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에 보면 그러면 민족 모순은 뭐냐면 미제국주의와 한국 민중 간의 모순 이것과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자본가와 착취가로 보고 있으니까 자본가와 민중 간의 모순, 노동자를 포함한 농민, 빈민들 뭐 이런 사람들요. 그래서 이 모순, 그래서 그걸 계급 모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이 중첩되어 있는 사회다.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운 사회라고 보고 있는 거죠. 시대정신 그룹 중에 그 뭡니까 그 일단의 서울대 그 학자들 몇 명은 좀 다시 전향을 합니다. 그 중에 안 누군가요? 그 80년대 그 굉장히 종속 이론에 했던 그 그룹들이요. 네, 이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이제 자기들 이론에 의하면은 지금 식민지적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한국 자본주의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차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국 부는 계속 미국이나 일본으로 날아갈 거고, 그럼 우리는 점점 핍박할 거라고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뒤져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업 일본하고 최초의 그 자동차 산업 할 때만 하더라도요, 현대자동차가 거의 대부분 그 조립 가공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면 할수록 많이 팔면 만들면 만들수록 일본에 점점 더 예속이 되고 종속이 돼서 결국은 껍데기만 남을 거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시지만 우리가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 일본하고 경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계 5대 공업 자동차 산업 국가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 자기 이론하고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안병직 씨요, 그 서울대 경제학과, 요 그룹들은 나중에 전향을 합니다. 내 이론이 틀렸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이의 가장 큰 맹점은 그 당시에 이제 NL과 PD 논쟁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혹시 뭐 그 관심이 있으면 지금 그 서울시 교육감을 하고 있는 조희연 씨가 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있던 것들 편집해서 집어넣은
사회 구성체 논쟁이라 해가지고요. 1, 2, 3가 있습니다. 사회 구성체 논쟁.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중반까지 나온 그 책을 참고하면 아주 적나라하게 당시에 어떤 걸 가지고 그러니까 정통 마르크시스트와 그다음에 북한의 주체 주사파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어떤 그 했는지가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서 반자본주의 사회인데 여기 맹점은 그러면 자본주의가 정상적인 발전 안 해야 되는데 사실 자본주의 계속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밀렸어요. 그런데 북한이 나중에 개입하게 되면 어쨌든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사회를 저렇게 왔고요. 그러면 무엇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미국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NL 입장에서는 우선 반제혁명을 가장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반미 자주화 투쟁이요. 그래서 모든 투쟁을 미국으로 집중시켜라. 그게 NL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 미국에 관련된 건 전부 다 시비를 걸죠. 왜냐하면 미국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목적이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잘못된 건 미국 때문이라고 봤기 때문에. 근데 북한에서 보면요, 이건 이유가 있는 노선입니다. 그 작전계획 5027에 따르면요, 한미동맹에 어떻게 돼 있냐면, 만약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침공하는 거는 막도록 돼 있어요. 그건 못하도록 지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이요. 그러나 만약 침공을 받을 경우 어떻게 돼 있냐면, 우선 이제 90일 정도는 주한 미군하고 한국군이 버팁니다. 지금 이제 자산으로 보면요, 주한 미군 자산이 약 한 1,500조 가까이 됩니다. 현금으로 평가하면. 한국군 자산이 한 1,000조쯤 돼요. 최근에는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주한미군 몇만 되지 않지만 그 돈으로 치면 엄청난 거예요. 어쨌든 그걸 가지고 방위하고 있다가 그 90일 이내에 미국 본토로부터 증원군이 옵니다. 약 69만 명의 증원군이요. 함정이 200척이요. 함정이요. 항모전단 포함해서요. 보통 한 항모전단이 예를 들면 한 20대 정도의 함정, 호위함, 구축함, 잠수함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부속함들이 있어 한 200척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한 2,000대의 항공기가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북한으로 진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공포스러울 거요. 80년 박 대통령 79년 말에 박 대통령 죽은 시해 사건 이래로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지만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한미동맹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침범하면 전 세계 가장 막강한 군대랑 직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봐도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주한미군 철수예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게, 북한은 지금 자기 나라의 모든 목적이 노동당 규약이랄지 그 헌법에 전국적인, 그러니까 주체 사상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공식적으로 지금은 이제 그런 능력이 좀 없다고 보지만 어쨌든 아직은 그렇게 포기하고 있잖아요. 대남 통전부 인원들이 한 2,000명 정도 되니까요. 어쨌든 그런 나라에서 지금 전 세계 최강 미국과 맞닥뜨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은 이런 혁명 노선을 만들었고 그것을 남한에 있는 학생운동권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 이제 조직 체계를 보면 중앙위원이라고 그러죠. 김용환, 하영옥, 박문, 이제 이 친구는 전향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중앙위원장이 이렇게 있고 하영옥이 있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의 조직 체계였습니다. 다음이요. 이건 또 넘어가죠. 전략 전선은 나중에. 이 혁명론을 보면 NL의 혁명론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북한의 혁명론을 그대로 직수입한 겁니다. 이번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몇 년 전에 판결이 났죠. 그 판결문에 그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지금 혁명론은 이렇습니다. 먼저 미제를 축출하고 미국을요. 그 다음에
현재 이 정부를 이제 파쇼 정부라고 하는데 파쇼 정부를 타도한 다음에 그다음에 민족 자주 정부를 세우고 이걸 자주적 민주정부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한 다음 그러니까 2단계 혁명론입니다. 우선 1단계로 남한 내에 이제 NL 혁명,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거치고 그리고 그 혁명을 거친 정부가 자주적 민주정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공 정부죠, 친북 정부죠. 그 정부랑 북한이 연방,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고려 연방제는 지금 현재 이 정부는 아닙니다. 물론 그 후에 약간 좀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거는 꼭 혁명이 아니더라도 선거를 통해서도 예를 들면 그 통합진보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뭐 칠레 아옌데 정부 같은 경우 선거를 통해서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섰으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잡는다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선거를 통하든 무장폭력 혁명을 통하든 어쨌든 친북 정부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친북 정부와 북한 정부가 손을 잡겠다, 연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방제를 통해서는 뭐냐면 곧바로 만약에 사회주의로 가면 사적 소유가 없어지잖아요. 내 재산이나 기업이 다. 그러면은 그 자본주의 사회에 물들었던 사람들의 반발이 심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 반발을 의식해서 단계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남쪽 정부와 북쪽 정부, 그다음에 공동의 연방 정부를 구성해놓고 두 자치정부를, 그래서 군사와 외교권은 연방 정부가 갖고 각각의 행정은 각각 자치정부가 하자. 그래서 남쪽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선 그러면 대기업만 몰수한다. 대기업만. 그다음에 주요 국가시설물은 전부 국유화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점차로 북한과 사회주의 토대를 만든 다음에 사적 소유를 철폐하는, 개인 재산 없애는 북한식으로 가겠다 라는 게 고려 연방제 통일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연방하겠다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사람도 굉장히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이겁니다. 이 얘기는 그 북한 문건에 워낙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꾸며낸 얘기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이 혁명을 하려면은 전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 혁명을 지도하는, 아까 전위는 벵가드라고 그랬죠. 당, 그러니까 혁명 지도 그룹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북한이라고 전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북한은 그래서 성격론을 했는데 그 성격론으로 불렀다. 그 다음에요.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정치 체제면에서 미국의 군사적 강점하에 있는 식민지 사회다. 그러니까 왜 미국이 식민지냐? 첫 번째로 주한미군이 들어와 있지 않냐? 주한미군이 지금 우리 군사 주권을 갖고 있지 않냐? 근데 사실은 좀 다릅니다. 한미연합사의 예를 들면 주권은요, 양국 대통령이 따로 갖고 있습니다. 연합해서 그것을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양국 대통령이 합의하에서만 연합사 작전권은 행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벌이면은 물론 좀 달라지죠. 전쟁을 벌인 경우에도 양국 대통령이 최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지금 그 북한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강점기란 용어를 아실 텐데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쓰잖아요. 강점기는 북한에서 쓰던 용어입니다. 북한 역사학계에서요. 왜냐하면 일제 강점기에서 강점기 1, 일제 강점기, 강점기 2, 미제 강점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 한국의 역사학계에서 나온 용어 아닙니다. 강점기란 용어는요. 지금 근데 뭐 강점기는 누구나 다 쓰는 용어가 돼 있죠. 북한 역사학계 용어들을요. 어쨌든 지금 저렇게 돼 있어서 군사적으로 식민지 사회고, 그 다음에 미국이 그 정권을 대리 통치하고 있다. 사실은 좀 뭐 그런 측면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 상당히 미국이 영향, 왜냐하면 뭐 알지만 그 이승만 정부 같은 경우도 뭐 그렇긴 했지만 우리 재정이 거의 80%, 90%가 미국의 원조나 차관에 의했거든요. 뭐 그런 나라가 뭐 그러면 미국이 이야기하면 미국이 그 예를 들면 차관을 하는 일개 국장급이 대한민국 경제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그리고 대한민국 방위의 거의 그 상당수를 주한미군이 하는 상황에서 미군이 요구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거절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런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박정희 정부나 전두환 정부는 그 하순이라고 보는 거예요. 미국의 대리정부. 그 대리 통치하는 기구가 뭐냐? 한미연합사, 군사적으로는. 그 다음에 주한미 대사관. 그 다음에 경제를 장악하는 거는 뭐 상공회의소, 주한상공회의소.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문화는 뭐 예를 들면 미문화원. 이런 것들이 현지를 지배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는 미국의 식민지 사회다. 그래서 자본주의 발달도 제대로 못됐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막스주의 친구들하고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자본주의 이렇게 발달되는데 무슨 반자본주의라냐. 그전에는 또 봉건사회라고 이야기했다. 그건 뭐 깨지고 북한이 85년도에 야 우리가 이미 그 반봉건은 폐기했다 해가지고 북한 방송에 해주는 바람에 우리 다음 날부터 우리도 바꿨지 입장을. 어쨌든 이렇게 자본주의가 발달됐는데 무슨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망해간다고 이야기하냐. 틀렸잖아요. 그래서 논쟁 뭐 계속 밀렸어요 우리가. 그래서 88년도에 북한이 2월에 변혁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논설을 통해서 예를 들면 반봉건을 폐기하고 식민지 반자본 사회론을 다시 이야기도 하죠. 다음에요. 이게 이제 70년대 이후로 북한이 규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하는 모순 문제는 아까 예를 들면 미제의 식민지 사회니까 우리는 어떤 모순? 첫 번째로 민족 모순. 그러니까 미제국주의자와 한국 민중 간의 모순. 그 다음에 계급 모순, 자본가와 민중 간의 모순. 이 두 개가 중첩되어 있는 사회로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반미 자주화 투쟁, 미국을 몰아내는 투쟁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 NL이 갖고 있는. 그래서 모든 투쟁을 3대 투쟁이 나와요. 그거 한번 넘겨보시죠. 다음에요. 본질은 미국을 몰아내는 투쟁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적이 누구냐? 미국과 그 다음에 매판 자본가.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대리하는 뭐 예를 들면 삼성이나 LG는 매판 자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핏하면 그 재벌에 대한 증오감이 있죠. 그 다음에 관료들, 그다음에 지주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럼 동력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혁명을 누가 이끌 거냐? 주력이 누구냐? 해서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그 다음에 진보적 지식인 이 네 그룹을 이게 이제 보통은 노동자, 농민, 레닌 같은 경우는 그 노농동맹을 얘기했거든요. 노동자가 주력이고 거기에 농민을 포함시킨다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일제 시대부터 학생 운동이 굉장히 발달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청년 학생, 학생을 넣고 그 다음에 진보적 지식인이라 넣어서 이렇게 네 집단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그 다음에 보조 동력은 뭐 나머지 뭐 예를 들면 종교인들, 뭐 중소상공인들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기본 임무는 이렇게 됩니다. 미국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그러니까 군사 파초 통치를 청산하고 그 다음에 통일을 이루는 것. 그래서 자주민주 통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투쟁도요 3가지 투쟁으로 딱 나옵니다. 넘겨보시죠. 그래서 3대 투쟁이란 반미 자주화 투쟁, 반독재 민주화 투쟁, 조국 통일 촉진 투쟁. 그래서 자주 민주 통일에서 자주 민주 통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이론에서 나온 겁니다. 반미 자주화 투쟁은 뭐냐? 미국을 몰아내는 투쟁이니까요. 예를 들면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어때요? 괜찮은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엔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양국군에 군대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미국은 물러나야 되죠. 그래서 전제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하면 평화협정 책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제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해라. 한미동맹 폐기하라. 그리고 또 하나 공산주의 나라와 연방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보안법 철폐해야 되죠. 국가보안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공산주의주를 적대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 감시하는 기구 있으면 안 되죠. 감시하는 기구가 뭔가요? 국가정보원이나 그 다음에 경찰의 공안 파트, 공안경찰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거 폐지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예를 들면 신은미가 와서 뭐 북한에도 굉장히 좋다라는 게, 예를 들면 조국 통일 촉진 투쟁입니다. 뭐냐면 연북의식 고취 투쟁인데, 우리는 북한하고 전쟁했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상당한 그 컴플렉스, 레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아직도. 물론 없는 사람도 많죠. 80년대 학생운동을 통해서 90년대 뭐 이렇게 운동권이 있었던 친구는 뭐 아주 북한을 동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어쨌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레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드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것으로서 북한과 한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투쟁, 이 세 가지 투쟁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반파쇼 민주화 투쟁은 뭐냐, 반독재 민주화 투쟁은 아까 뭐 공안기관 철폐하라,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최근에 그 광화문의 그 촛불 권리선언, 그 다음에 10대 분야 100대 과제에 그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정원 수사권 폐지하라,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이게 지금 그 NLG의 3대 투쟁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보면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80년대 학생운동요, 민주화 운동 아닙니다. 제가 국회에서 한 발언이 있어요. 민주주의에는 두 가지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가 뭐냐라고 해서 이렇게 정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적 기본 질서란 우리가 택하고 있는 다원주의적 세계관, 우리는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다원주의 세계관들이 하려면은, 생각을 모으려면 복수정당, 그리고 대표를 통한 주권의 행사, 대의제, 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장경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제도에는 또 하나는, 북한도 자기는 민주주의 나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주의적 민주주의입니다. 세층이 이거를 인민민주주의 혹은 민중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북한식 전체주의 민주주의. 그건 이런 겁니다. 결국 사람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본질적 차이는, 인간의 생각은 서로 다르다는 걸 전제해서 다원주의를 전제로 하면 자유민주주의고, 그래서 복수정당을 두면 것. 그러나 인간이 결국 의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어디로 가요? 하나로, 전체주의 나라로 가죠. 그러면 거기 전체주의 나라는 그래도 물론 민주주의, 왜냐하면 다수 국민들 뜻을 하나로 모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러면 그 전체주의를 대변하는 하나의 당만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의 이념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다원주의적이니까 각각 다른 이념을 우리는 허용합니다. 서로 상대적 진리성이 있다고 파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주의 나라에서는 어때요? 우리 인간이 결국 근원적인 이해의욕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하나가 되죠. 그래서 하나의 이념, 하나의 당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서로 다른 이야기하는 것에서 충분히 허용되지만 전체주의 민주주의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차이가,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 자유민주적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적 민주주의 혹은 인민민주주의 민중주의 두 개가 있는 겁니다. 80년대 제가 채택했던 민주주의는요, 자유민주주의 아닙니다. 민중민주주의였어요.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북한식 전체를 추구하는, 그것이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요, 뭐 대상과 동력, 주력권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얘기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예를 들면 투쟁의 배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87년도 투쟁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원철폐 독재 타도,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했던
과거 통일주의 국민회의 대의원으로 대통령을 뽑던 그러니까 그 5공화국인가요? 그 헌법을 그대로 가져가겠다 해서 그걸 헌법을 수호한다 해서 그걸 철폐하라 그랬죠. 호헌 철폐, 독재 타도. 그 다음에 우리가 꼭 하나 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군부 독재 지원하는 미국 놈들 몰아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투쟁을 미국으로 몰아야 했기 때문에요. 그게 이제 전략적 목표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술과 전략을 결합시킵니다. 그 다음에요.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이제 전략에서 여러 전술적 단위로 나누는데요. 기본적으로 혁명의 고조기와 혁명의 퇴조기로 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그러니까 당이 직접 전면으로 나오는 것은 혁명의 고양기 때입니다. 예를 들면 지하당이 자신의 이름으로 나오는 것은 레닌도 공산당 1917년 러시아 혁명 당시에 맨 마지막에 본인이 전면에 스위스에 있다가 전면에 나오죠. 스위스에서 지도하다가 본인이 전면으로 투쟁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절대로 전면에 나서지 않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좀 더 계속 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요. 예.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거의 모든 투쟁들이 예를 들면 보세요. 중국에서 멜라닌인가의 색소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었죠. 우리 먹는 것에 집어넣어 가지고. 근데 반중 시위 보셨어요? 반중 시위 없죠. 근데 우리 미선희 효순이가 미군 장갑차에 치워 죽었을 때 교통사고입니다. 명백하게 이야기하면 불행함이지만. 그러나 미선희 효순이 살해한 미국 놈들을 몰아내자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 다음에 한미 FTA 협상이 있을 때요. 알지만 지금 미국에서 한미 FTA 바꾸자 그러죠. 자기들이 지금 손해보고 있다고. 우리가 훨씬 미국으로부터 많은 걸 얻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당시 이 좌파 운동가들은 한미 FTA 하면 대한민국 망할 거라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소고기 협상 가지고 1년 내내 끌었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뭡니까 광우병에 잘 걸리는 인자가 있어가지고 그거 먹으면 뇌에 송송 구멍이 나가지고 탁 쓰러진다. 근데 그 후에 소고기 지금 미국 소고기가 싸니까 많이 먹지만 아직도 한 번도 지금 뇌 송송 구멍 탁에서 죽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로 1년 내내 떠들었죠. 왜요? 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모든 투쟁을 반미 투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주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는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용미론 입장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이용할 땐 이용하고 또 당당하게 말 땐 당당하게. 그러나 적어도 터무니없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당한 것들을 가지고 서로 정당하게 이야기해야지. 지금처럼 예를 들면 한미 FTA 같은 경우. 그럼 예를 들면 그때 선동했던 사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망할 거라고 한미 FTA 하면. 근데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들이 지금 80년대 학생운동, 90년대까지 진행된 학생운동의 결과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북한의 혁명론을 수입하고 북한의 주체사상 수령. 저희 속으로 이랬어요. 위수김동 했어요, 우리끼리. 위수김동이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그 다음에 친지김동, 친한 지도자 김정일 동지. 저희들끼리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물론 이제 그거는 상층부가 그랬죠. 왜냐하면 1, 2학년들 그런 얘기 들으면 도망가 버리니까 그 이야기 못하죠. 최소한 3학년 이상 이제 핵심 혁명의 이제 운동권 지도부로 들어간 애들만. 저는 이제 우리 사회에 상당히 미국에 대해 편향된 의식을 갖고 있는 거는 적어도 80년대 이런 학생운동의 과정이 있다. 저는 이 과정들은 적어도 우리가
대한민국 이 정도 세계 선진국 사이에 들어간 나라에서 이제는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짧게 해주세요. 그럼 강연자분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변질된 북한식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런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신 건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원래의 공산주의의 원래의 목적을 가지고 뭐라 그래야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집단들은 있나요? 어쨌든 뭐 지금 저는 이제 뭐 상당히 우리 사회에 많이 주력으로 형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난 상당히 많이 바뀌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그러니까 저런 혁명론의 흔적들이 구석구석에 남아 있다. 그걸 우려하고 있는 거죠. 일부 강의를 해주신 이동호 편집위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